27의 박지원은 가진 것이라고는 건강한 몸과 성실한 뿐인 가난한 청년이었다. 보육권 출신으로 20살이 되던 해 독립하여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에게 결혼이란, 특히나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재벌가 여성과의 결혼이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기적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석 달 전, 지원은 한 미술관에서 열린 자선 경매 행사에 임시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의 역할은 거동이 불편한 VIP 손님들의 안내를 돕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운명처럼 윤수희 여사를 만났다. 71살의 윤수희 여사는 국내 굴지의 SY그룹 명예회장이자 수조 원대의 자산을 보유한 전설적인 여성 기업가였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우아한 외모였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젊은 시절의 총명함과 카리스마를 잃지 않고 있었다. 그날 윤수희 여사는 갑작스러운 현기증으로 잠시 휘청거렸고 마침 근처에 있던 지원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지원의 진심 어린 걱정과 조심스러운 손길에 윤 여사는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그녀는 지원에게 감사의 표시로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지원은 얼떨결에 그녀의 초대에 응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윤 여사는 지원에게 자신의 외로운 노년과 지나온 삶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막대한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배신과 암투, 그리고 가족과의 불화로 얼룩진 상처가 가득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고독과 인간적인 연민이 느껴졌다. 지원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심으로 위로를 건넸고 윤 여사는 그런 지원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의 만남은 몇 번 더 이어졌다. 그들은 나이와 신분을 초월하여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윤 여사는 지원에게서 젊은 시절 자신이 잃어버렸던 순수함과 열정을 보았고 지원은 윤 여사에게서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모성애와 안정감을 느꼈다. 그리고 한 달 뒤 윤수희 여사는 지원에게 청혼했다. 지원 씨, 나와 결혼해주지 않겠어요?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당신이라면 내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원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청혼에 당황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에게 윤 여사는 단순한 재벌 회장이 아니라 외롭고 상처받은 한 명의 가여운 노인이자 자신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준 은인과도 같았다. 어쩌면 이것이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을 외롭지 않게 지켜주고 싶다는 알 수 없는 책임감에 그는 결국 그녀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들의 결혼 소식은 대한민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언론은 세기의 결혼,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라며 연일 대서특필했지만 그 이면에는 온갖 추측과 비난이 난무했다. 젊고 가난한 청년이 돈 때문에 늙은 재벌과 결혼했다는 비아냥거림, 혹은 윤수희 여사가 노망이 들었다는 악의적인 소문까지. 하지만 지원과 윤 여사는 그런 세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양가 친척 몇몇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그들은 곧바로 윤 여사의 대저택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윤수희 여사의 저택은 마치 유럽의 고성을 옮겨놓은 듯 웅장하고 화려했다. 넓은 정원과 수영장, 그리고 수많은 방들과 값비싼 예술품들. 지원은 자신이 평생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듯 어리둥절했지만 윤 여사는 그런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그녀는
지원에게 저택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좋다고 말했고, 그가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다. 결혼 후 일주일, 지원은 점차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윤 여사는 낮에는 회사 일로 바빴지만 저녁에는 지원과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며 다정한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지원에게 젊은 시절 사업을 하며 겪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처럼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지원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가끔 외로움과 슬픔의 그림자를 발견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그녀는 유쾌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 결혼이 어쩌면 정말로 옳은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결혼한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던 날 밤이었다. 그날따라 윤 여사는 피곤하다며 일찍 침실로 들어갔고, 지원은 홀로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지원은 문득 서재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윤 여사가 아직 잠들지 않은 것일까? 그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그런데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광경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서재 안은 평소와 달리 첨단 기기들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비밀 지령실처럼 여러 대의 모니터가 번쩍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니터 앞에는 윤수희 여사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평소 지원이 알던 자유롭고 연약한 노부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꼿꼿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내용은 지원이 알아들을 수 없는 전문 용어들과 암호 같은 단어들로 가득했다. 특수 조명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젊고 생기 넘쳐 보였으며, 그 눈빛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냉철한 카리스마와 함께 섬뜩한 기운마저 느껴졌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범죄 조직의 보스처럼, 혹은 비밀 정보기관의 수장처럼 보였다. 지원이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뒷걸음질 치려는 순간, 윤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계는 알 수 없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는 지원이 평생 잊지 못할 만큼 소름 끼치고 충격적인 것이었다. 지원 씨, 잠 못 이루고 있었나 보군요. 마침 잘 됐어요. 당신에게도 보여줄 것이 있거든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마치 지옥의 속삭임처럼 지원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그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의 한가운데 발을 들여놓았음을 직감했다. 나는 가난한 청년이었지만 71세의 억만장자 여성과 결혼했다. 그런데 단 일주일 후 내가 본 광경은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 충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박지원은 평생 처음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윤수희 여사의 서재에서 목격했던 충격적인 광경은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첨단 기기들로 가득 찬 비밀 지령실, 냉철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던 그녀의 젊고 생기 넘치는 모습,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웠던 목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그가 알던 자애롭고 연약한 이른한 살의 노부인 윤수희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마치 전혀 다른 두 사람을 보는 듯한 괴리감의 지원은 극심한 혼란과 공포를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퀭한 얼굴이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식탁에 앉았다. 윤 여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우아하고 온화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그녀는 지원의 안색을 살피며 어젯밤 잠을 설쳤나 봐요. 지원 씨,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 하고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지만
지원은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극존칭을 사용하며 긴장된 표정을 감추려 애썼다. 회장님이라니. 지원 씨, 우린 이제 부부인데 그냥 편하게 수희 씨라고 불러요. 윤 여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이 느껴졌다. 그날부터 지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가난한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비밀과 음모의 한가운데에 던져진 위태로운 존재였다. 그는 윤 여사의 모든 행동과 말들을 예의주시하며 그녀의 진짜 정체를 파악하려 애썼지만 그녀는 너무나 노련하고 치밀했다. 그녀는 낮에는 여전히 인자하고 다정한 아내의 모습을 보였지만 밤이 되면 서재의 비밀 공간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여 무언가를 지휘하고 조종하는 듯했다. 지원은 윤 여사의 저택이 마치 거대한 황금 새장처럼 느껴졌다. 화려하고 안락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감시와 통제가 숨막히게 존재했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하나같이 입이 무거웠고 지원에게 극도로 정중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경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윤 여사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김 비서는 늘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듯했다. 지원은 자신이 철저히 고립되어 있으며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윤 여사와의 짧았던 연애 시절을 되짚어 보았다. 그녀는 늘 자신의 외로움과 지나온 삶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며 지원의 동정심을 자극했고 지원은 그런 그녀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보듬어 주려 했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치밀한 연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에게 접근했던 것이고 결혼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지원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윤 여사의 비밀 지령실에 갇혀 끝없이 추궁당하거나 정체 모를 사람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음모에 휘말렸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그는 몇 번이나 저택을 탈출하려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저택은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김 비서를 비롯한 사용인들은 한시도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윤 여사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원은 윤 여사의 서재에서 우연히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윤 여사와 함께 그녀와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윤 여사가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이었다면 다른 한 명의 여자는 선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수연에게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며 수희가 라고 적혀 있었다. 수연, 그 이름은 지원에게 너무나 낯설었다. 윤 여사는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쌍둥이 자매나 혹은 그렇게 닮은 친구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지원은 그 사진 속 여자가 윤 여사의 비밀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어쩌면 그녀가 윤 여사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원은 그날부터 몰래 수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 비서의 감시를 피해 인터넷을 검색하고 윤 여사의 오래된 물건들을 뒤지며 단서를 찾아 나섰다. 그 과정은 매우 위험하고 아슬아슬했지만
지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수연이라는 여자를 찾는 것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며칠 동안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지원은 마침내 수연과 관련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것은 윤 여사가 젊은 시절 운영했던 작은 보육원의 후원자 명단이었다. 그 명단 속에는 윤수연이라는 이름과 함께 현재 그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시골의 작은 요양원 주소가 적혀 있었다. 지원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윤 여사의 비밀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만약 윤수연이라는 여자가 정말로 윤 여사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그녀 역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자신이 그녀에게 접근하는 순간 윤 여사나 김 비서에게 발각될 위험도 감수해야만 했다. 지원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대로 위험을 무릅쓰고 윤수연을 찾아 나설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윤 여사의 꼭두각시로 살아갈 것인가? 그의 선택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중요한 분수령이 될 터였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생존에 대한 본능과 진실을 향한 갈망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윤수희 여사와 똑같이 생긴 여자, 윤수연, 그리고 그녀가 머무르고 있다는 시골의 작은 요양원 주소. 박지원의 머릿속은 온통 그 두 가지 단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직감했다. 윤수연이라는 여자가 윤수희 여사의 거대한 비밀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열쇠를 찾기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요양원으로 가야만 했다. 하지만 윤수희 여사의 저택을 빠져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저택은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김 비서를 비롯한 사용인들은 한시도 지원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들의 감시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지원은 자신이 마치 투명한 유리상자 안에 갇힌 듯한 답답함과 공포를 느꼈다. 지원은 며칠 동안 치밀하게 탈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저택의 구조와 사용인들의 근무 패턴, 그리고 보안 시스템의 허점까지 꼼꼼하게 파악했다. 그리고 마침내 윤수희 여사가 중요한 사업 미팅으로 며칠 동안 저택을 비우게 된 날, 지원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지원은 김 비서와 사용인들의 눈을 피해 몰래 자신의 방을 빠져나왔다. 그의 손에는 최소한의 짐과 함께 윤수연의 사진, 그리고 그녀가 머무는 요양원 주소가 적힌 메모가 들려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는 두려움을 애써 억누르며 어둠 속을 뚫고 나아갔다. 저택의 가장 후미진 곳, 담벼락 밑에 작은 개구멍을 통해 그는 마침내 지옥 같던 황금세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밖으로 나온 지원은 미리 준비해둔 중고 자전거를 타고 어둠 속을 달렸다. 휴대폰은 위치 추적을 우려하여 이미 저택에 버려두고 나온 상태였다. 그는 오직 자신의 기억과 지도 한 장에 의지하여 윤수연이 있다는 시골의 요양원으로 향했다. 며칠 동안 밤낮 없이 달리고 또 달렸다. 때로는 허름한 여관에서 쪽잠을 자고 때로는 굶주림에 지쳐 쓰러질 뻔하기도 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진실을 밝히고 이 모든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절박함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마침내 며칠간의 힘겨운 여정 끝에 지원은 윤수연이 머무는 요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곳은 생각보다 훨씬 더 외지고 허름한 곳이었다. 낡은 건물과 황량한 주변 풍경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스산함마저 느끼게 했다. 지원은 떨리는 마음으로 요양원 안으로 들어섰다. 요양원 내부는 어둡고 음침했으며 복되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지원은 간호사에게 윤수연이라는 환자를 만나러 왔다고 말했지만 간호사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면회는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했다. 윤수연 환자는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외부인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윤수연 씨의 먼 친척이며 아주 중요한 용무로 어렵게 찾아왔다고 간절히 호소했다. 그의 절박한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는지 간호사는 마지못해 그를 윤수연의 병실로 안내해 주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지원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는 분명 사진 속에서 보았던 윤수연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지난 몇 달 동안 아내라고 믿었던 윤수희 여사와 너무나도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윤수희 여사와는 전혀 달랐다. 창백한 얼굴, 앙상하게 마른 몸, 그리고 초점 없는 눈빛. 그녀는 마치 생명력을 모두 잃어버린 인형처럼 보였다. 그녀의 손목에는 사진 속 윤수희 여사에게는 없었던, 하지만 자신이 결혼하려 했던 김소연에게서 보았던 바로 그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수연 씨, 윤수연 씨, 맞으십니까?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자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잠시 생기를 되찾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깊은 절망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허공만을 응시할 뿐이었다. 지원은 그녀에게 다가가 사진을 내밀었다.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윤수희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는 윤수희 여사의 남편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본 윤수연의 눈빛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아주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수희, 언니, 그렇다면 윤수희와 윤수연은 쌍둥이 자매였단 말인가? 그리고 자신과 결혼한 사람은 그중 누구였던 것일까? 아니, 어쩌면 지원의 머릿속에 끔찍한 가설 하나가 떠올랐다. 만약 윤수희 여사가 동생 윤수연 행세를 하며 자신에게 접근했던 것이라면, 아니면 그 반대인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지원은 윤수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녀에게서 진실을 듣고 싶다고 간절히 부탁했다. 윤수연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이내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윤수희와 윤수연은 일란성 쌍둥이 자매였지만 성격은 정반대였다. 언니, 윤수희는 어릴 때부터 야망이 크고 냉철했으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서운 여자였다. 반면 동생 윤수연은 착하고 여렸으며 늘 언니의 그늘에 가려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유약한 성격이었다. 윤수희는 젊은 시절 SY그룹의 창업주와 결혼하여 막대한 부와 권력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녀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그룹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온갖 암투와 비리를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쌍둥이 동생 윤수연을 철저히 이용했다. 그녀는 수연에게 자신의 대역을 시키거나 심지어 범죄의 뒤처리를 맡기기도 했다. 수연은 언니의 협박과 폭력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그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야만 했다. 몇 년 전 윤수인은 건강이 악화되자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줄 후계자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믿을 만한 자식이나 친척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젊은 시절과 꼭 닮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통제에 둘 수 있는 가난한 청년 박지원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녀는 지원과 결혼하여 그를 후계자로 내세우고 마쿠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지원이 보았던 비밀 지령실의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은
어쩌면 윤수이가 특수분장과 약물의 힘을 빌려 만들어낸 또 다른 허상이었을지도 모른다. 윤수현은 언니의 이 모든 끔찍한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차마 막을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언니의 감시 아래 이 외딴 요양원에 감금된 채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이미 병들대로 병들어 있었고 유일한 희망은 누군가가 이 모든 진실을 밝혀주는 것뿐이었다. 지원은 윤수연의 처절한 고백을 듣는 내내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두 얼굴을 가진 악마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절망감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김비서와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미 지원의 행방을 파악하고 이곳까지 쫓아온 것이었다. 지원은 윤수연을 보호하려 했지만 수적으로 불리했다. 김비서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지원에게 말했다. 회장님께서 박지원 씨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이제 그만 연극을 끝낼 시간입니다. 지원은 자신이 또다시 거대한 함정에 빠졌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박지원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이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악마와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김비서와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병실 문을 막아선 순간 박지원은 윤수연을 자신의 등 뒤로 감싸며 그들을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함이나 어리숙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자의 결연한 의지와 함께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우려는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다. 무슨 짓들이오? 당장 물러서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소. 지원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지만 김비서는 코웃음만 칠 뿐이었다. 경찰 박지원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지금 당신이 상대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정말 모른다는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SY그룹 윤수희 회장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얌전히 저희와 함께 가시죠. 회장님께서 애타게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비서의 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원은 그가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윤 회장의 모든 검은 일을 처리하는 충실한 하수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지원은 수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순순히 물러설 생각은 없었다. 그가 윤수연의 손을 잡고 병실을 빠져나가려 했을 때 남자들이 거칠게 그를 가로막았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지원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듯한 남자들의 상대가 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그는 남자들에게 제압당했고 윤수연 역시 그들의 손에 붙들리고 말았다. 이봐요. 수연 씨는 아무 잘못도 없어. 이분은 환자라고. 제발 이분만은. 지원이 절규했지만 김비서는 차가운 미소로 그의 말을 잘랐다. 걱정 마십시오. 박지원 씨, 윤수연 씨 역시 회장님께서 애타게 찾고 계시던 분이니까요. 두 분 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물론 회장님의 뜻에 순순히 따른다는 조건에서 말입니다. 지원과 윤수현은 그렇게 다시 윤수희 회장의 거대한 저택, 황금빛으로 치장된 감옥으로 끌려오고 말았다. 저택으로 돌아온 지원은 이전보다 훨씬 더 삼엄한 감시와 통제 속에 놓였다. 그의 방 창문에는 쇠창살이 설치되었고 방문 앞에는 늘 건장한 경호원들이 지키고 섰다. 휴대폰과 노트북은 압수당했고 외부와의 모든 연락은 철저히 차단되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된 것이다. 윤수희 여사는 며칠 동안 지원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회사 일을 처리했고, 지원에게는 어떤 설명이나 해명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그런 침묵은 지원에게 더 큰 공포와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자신과 윤수연을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 지원은 틈틈이 저택을 탈출할 기회를 엿보았지만 김 비서와 경호원들의 감시는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윤 회장의 소나귀에 갇혔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 윤 회장의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만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수연을 구해야만 했다. 그녀는 이 모든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였으니까. 지원은 윤 회장의 감시를 피해 몰래 저택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윤수연이 언급했던 윤 회장의 비밀 지령실을 다시 찾아 나섰지만 그곳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공간처럼 윤 회장이 이미 모든 증거를 인멸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지원은 단념하지 않았다. 그는 저택의 서재와 윤 회장의 개인 집무실 등을 샅샅이 뒤지며 단서를 찾으려 애썼다. 그러던 중 그는 윤 회장의 집무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수첩 안에는 암호처럼 보이는 숫자들과 알 수 없는 이름들, 그리고 의문의 거래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것은 윤 회장이 수십 년 동안 저질러온 온갖 불법적인 사업과 비자금 조성, 그리고 정관계 로비 등의 추악한 기록들이었다. SY그룹의 성공 신화 뒤에는 이처럼 검은 거래와 배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윤 회장은 자신의 부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경쟁자들과 방해자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해왔다. 지원이 결혼 일주일 만에 목격했던 비밀 지령실의 냉혹한 모습은 바로 그 거대한 악의 제국을 지휘하는 윤 회장의 진짜 얼굴이었던 것이다. 지원은 수첩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결혼했던 여자가, 한때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고 믿었던 여자가 이토록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괴물이었다니. 그는 깊은 환멸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수첩 마지막 장에는 윤수연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었다. 윤수인은 자신의 쌍둥이 동생 윤수연을 자신의 대역으로 이용하거나 때로는 자신의 범죄를 뒤집어 씌우는 희생양으로 삼아왔다. 윤수연이 요양원에 감금된 것도, 그리고 최근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것도 모두 윤수희의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어쩌면 윤수희는 윤수연마저 제거하고 자신의 모든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리려 했을지도 모른다. 지원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수첩을 가지고 저택을 탈출하여 세상의 모든 진실을 알려야만 했다. 그리고 윤수연을 구해야만 했다. 그때 방문 밖에서 김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지원 씨,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바로 서재로 오시지요. 지원은 심장이 멎는 듯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수첩을 옷 속에 숨기고 방을 나섰다.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윤 회장과의 마지막 담판, 그리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 그의 발걸음은 비장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지원이 옷 속에 윤수희 회장의 비밀 수첩을 숨긴 채 김 비서를 따라 나선 곳은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윤 회장의 개인 서재였다. 그곳은
지원이 결혼 후 일주일 만에 우연히 목격했던 첨단 기기들로 가득 찼던 바로 그 비밀 지령실이 있던 자리였다. 하지만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범하고 고풍스러운 서재의 모습으로 위장되어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과 고풍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은은한 조명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평온하고 일상적이어서 지원은 자신이 며칠 전 보았던 그 살벌한 광경이 혹시 꿈은 아니었을까 하는 착각마저 들 정도였다. 서재 안에는 윤수희 회장이 홀로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지원을 발견하고는 평소와 다름없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자리를 권했다. 하지만 지원은 그녀의 눈빛 속에 숨겨진 차가운 칼날과 자신을 시험하려는 듯한 교활한 기운을 똑똑히 감지할 수 있었다. 지원 씨, 요즘 통 얼굴 보기가 힘들구려.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것이오? 윤 회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압박감이 실려 있었다. 지원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가죽 수첩을 꺼내 윤 회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 이 수첩 기억나십니까? 윤 회장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빛났다가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수첩을 한번 흘끗 보고는 여전히 미소를 띤 채 대답했다. 그게 뭐요? 나는 처음 보는 물건인데. 그러십니까? 이 안에는 회장님의 수십 년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SY그룹의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추악한 거래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 그리고 윤수연 씨에 대한 잔인한 진실까지도 말입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청년의 것이 아니었다. 윤 회장의 얼굴에서 마침내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지원을 쏘아보며 말했다. 건방진 놈, 내까짓게 감히 나를 협박하려 드는 것이냐? 협박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윤수연 씨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님의 꼭두각시도 희생양도 아닙니다. 윤수연이라 그 쓸모없는 계집이 너에게 모든 것을 일러 바쳤더냐. 윤 회장은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코웃음을 쳤다. 그래, 네가 뭘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란다. 애송이야, 윤수연은 내 동생이지만 동시에 내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하지. 그리고 너는 내 마지막 계획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장기말이기도 하고. 그녀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지원은 자신이 처음부터 윤 회장의 치밀한 계획 속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지원의 순수함과 가난을 이용하여 그를 자신의 소나귀에 넣고 SY그룹의 후계자이자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윤수연은 그 계획의 가장 중요한 열쇠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존재였던 것이다. 대체 무슨 계획을 꾸미고 계신 겁니까?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윤 회장은 잠시 말이 없다가 이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곧 알게 될 것이다. 아주 흥미로운 쇼가 시작될 테니. 그리고 너는 그 쇼의 가장 중요한 관객이자 동시에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지. 물론 네가 내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말이다. 그녀는 지원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해왔다. 만약 지원이 자신의 편에 서서 계획에 협조한다면 윤수연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SY그룹의 막대한 재산 일부를 상속해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만약 지원이 끝까지 저항한다면 그와 윤수연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협박도 잊지 않았다. 지원은 깊은 갈등에 휩싸였다. 윤 회장의 제안은 분명 달콤한 유혹이었지만
그것은 자신의 양심을 팔고 악마와 손을 잡는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윤수연의 안전을 생각하면 섣불리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바로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며 김 비서가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윤수연 씨가 사라졌습니다. 윤 회장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제대로 감시하라고 하지 않았더냐? 김 비서는 안절부절 못하며 보고했다. 요양원에 있던 윤수연이 감시하던 간호사를 따돌리고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남긴 것은 더 이상 당신들의 놀이개로 살지 않겠다는 짧은 편지 한 장뿐이었다. 윤 회장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내리쳤다. 멍청한 놈들, 당장 그 계집을 찾아내.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찾아내란 말이다. 지원은 그 순간 직감했다.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윤수연이 스스로 탈출을 감행했다는 것은. 그녀 역시 더 이상 윤 회장의 폭정 아래 숨죽여 지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녀와 함께 이 거대한 악의 제국에 맞서 싸워야만 한다는 것을. 지원은 윤 회장과 김 비서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 몰래 서재를 빠져나와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윤수연을 찾아야 했고 그녀와 함께 윤 회장의 모든 죄악을 세상에 알려야만 했다. 그는 옷 속에 숨겨두었던 윤 회장의 비밀 수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창문을 통해 저택을 탈출할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이미 윤 회장의 감시망에 포착되어 있었다. 그가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는 순간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건장한 경호원들이 들이닥쳤다. 지원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불리했다. 그는 다시 한번 윤 회장의 소나기에 잡히고 만 것이었다. 어리석은 놈. 감히 나를 속이려 들어. 윤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지원의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는 지원이 숨겨두었던 비밀 수첩이 들려 있었다. 이것 때문에 그 계집을 찾아 나서려 했던 것이냐. 하지만 어쩌나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그녀는 수첩을 갈기갈기 찢어 불타는 벽난로 속으로 던져버렸다. 지원은 절망적인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유일한 증거가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이제 너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뿐이다. 박지원, 내 꼭두각시가 되어 살아남거나 아니면 저 수첩처럼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지거나. 윤 회장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지원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뇌리 속에 윤수연의 처절했던 눈빛과 더 이상 당신들의 놀이개로 살지 않겠다는 그녀의 마지막 외침이 떠올랐다. 그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다. 아직 희망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이를 악물고 윤 회장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수희 회장의 비밀 수첩이 불타는 벽난로 속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하는 순간 박지원은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유일한 증거가 사라졌고 자신은 다시 황금빛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윤 회장은 지원에게 SY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약속하며 회유하려 했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어떤 미련이나 욕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윤수연을 구하고 윤 회장의 추악한 죄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며칠 동안 지원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채 저택의 방 안에 감금되었다. 김 비서와 경호원들은 한시도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고 윤 회장은 매일같이 그를 찾아와 자신의 계획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그녀는 지원을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어 SY그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자신의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리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원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윤 회장의 회유와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한 의지로 저항했다. 그는 시금을 전폐하며 윤수연의 안전을 요구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택을 탈출하려 시도했다. 물론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의 그런 저항은 윤 회장을 더욱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한편 요양원을 탈출한 윤수연은 필사적으로 몸을 숨기며 언니 윤수희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언니의 모든 비밀과 범죄 증거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그녀에게는 도움이 필요했다. 그녀는 과거 언니의 비서로 일했던 사람들 중 유일하게 자신에게 연민을 보였던 한 사람. 현재는 은퇴하고 시골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 기사를 떠올렸다. 최 기사는 윤 회장의 무자비함과 비정함에 환멸을 느끼고 일찍이 회사를 떠난 인물이었다. 수연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최 기사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며칠 후 수연은 어렵게 최 기사와 연락이 닿았고 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최 기사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수연의 절박한 호소와 그녀가 제시하는 몇 가지 단서들 앞에서 결국 그녀를 믿고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SY그룹에 근무할 당시 알게 되었던 윤 회장의 또 다른 약점과 비리 정보들을 수연에게 제공했고 그녀와 함께 윤 회장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지원을 구출하는 것이었다. 최 기사는 저택 내부 구조와 보안 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김 비서를 비롯한 경호원들의 움직임까지 예측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은밀하게 지원과 연락을 취할 방법을 모색했고 마침내 저택의 늙은 정원사를 통해 지원에게 비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 지원 역시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 절망하고 있지만은 않았다. 그는 윤 회장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몰래 저택 내부를 다시 한번 탐색하며 탈출로를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윤 회장의 서재에서 또 다른 비밀 공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신이 처음 목격했던 첨단 지령실과는 다른 아주 오래되고 낡은 방이었다. 방 안에는 윤수희와 윤수연, 두 자매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함께 그들의 부모님 유품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윤수연이 언급했던 하는영 여사 윤수희, 윤수연 자매의 어머니가 남긴 또 다른 일기장이 숨겨져 있었다. 그 일기장에는 윤수희가 어릴 때부터 동생 수연을 어떻게 질투하고 괴롭혔는지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어떤 악행까지 저질렀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 SY그룹의 창업주였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건에도 윤수희가 깊이 관여했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윤수희의 탐욕과 악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윤수연은 평생을 언니의 그늘 아래서 고통받아온 또 다른 피해자였다. 지원은 그 일기장을 발견하고 또다시 경악했지만 동시에 이것이 윤 회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는 정원사를 통해 최 기사와 수연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들은 함께 윤 회장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할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며칠 뒤 SY그룹의 창립기념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다. 윤수희 회장은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언론사 기자들 앞에서 그룹의 빛나는 미래에 대해 연설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지원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혀 마치 다정한 부부처럼 연출했고 지원은 그런 그녀의 위선적인 모습에 속으로 치를 떨었다.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갑자기 행사장 대형 스크린에 윤수희의 추악한 과거를 폭로하는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했다. 영상에는 그녀가 동생 윤수연을 학대하고 이용했던 증거들, 그리고 한은영 여사의 일기장 내용과 함께 그녀의 모든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들이 차례대로 공개되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윤 회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 윤수연이 최 기사의 부축을 받으며 연단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언니 윤수희의 모든 죄를 고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윤 회장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지원이 마지막으로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자신이 윤 회장에게 어떻게 이용당했고 그녀의 실체를 알게 된 후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했다. 더 이상 윤수희와 같은 악인이 권력과 부를 이용하여 약자들을 짓밟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의 진심 어린 외침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기자들은 쉴 새 없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행사장에 있던 정재계 인사들 역시 윤 회장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거대한 성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가난한 청년이었지만 71세의 억만장자 여성과 결혼했다. 그런데 단 일주일 후 내가 본 광경은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 충격적인 광경 뒤에 숨겨져 있던 더 거대한 진실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고 정의는 승리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엄정한 심판과 함께 상처 입은 영혼들이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뿐이었다. SY그룹 창립 기념 행사장에서 터져나온 윤수희 회장의 추악한 진실은 대한민국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성공 신화와 자애로운 기업가의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녀의 이름 앞에는 희대의 악녀, 두 얼굴의 마녀라는 끔찍한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검찰은 즉시 윤수희 회장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그녀의 모든 범죄 혐의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동생 윤수연에 대한 학대와 감금,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그리고 SY그룹 창업주였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의혹까지. 그녀의 죄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고 어두웠다. 결국 윤수희 회장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룩했다고 믿었던 SY그룹 역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거나 여러 개로 분할될 위기에 처하며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였던 거대한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김비서를 비롯한 그녀에 충실했던 하수인들 역시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박지원은 윤수희 회장과의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 짧았던 결혼 생활을 완전히 정리했다. 그에게는 어떤 미련이나 아쉬움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한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뒤틀린 욕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을 뿐이었다. 그는 윤 회장으로부터 어떤 재산도 상속받거나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오직 평범하고 진실된 삶, 그리고 과거의 악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다. 윤수연은 언니의 몰락 이후 오랫동안 심리치료를 받으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야 했다. 그녀는 평생을 언니의 그늘 아래서 고통받아왔지만 동시에 언니에 대한 애증과 연민 때문에 괴로워했다. 하지만 지원과 초의 기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격려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언니가 남긴 어두운 유산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이름으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작은 꽃집을 열어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꽃들을 가꾸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다. 박지원 역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가난하고 순진했던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짧은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가장 추악한 모습과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도 목격했다. 그는 도시를 떠나 최 기사가 운영하는 시골의 작은 농장에서 함께 일하며 땀 흘리는 삶의 가치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그곳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했고 점차 내면의 평화를 되찾아갔다. 가끔 지원은 수연이 운영하는 꽃집을 찾아가 그녀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서로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연인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연인보다도 깊고 굳건한 신뢰와 우정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들은 함께 과거의 악몽을 극복했고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몇 년 후 지원은 농장 일에도 익숙해졌고 자신만의 작은 유기농 브랜드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돈이나 명예를 좇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행복했다. 그의 얼굴에는 늘 건강한 미소와 함께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었다. 수연 역시 성공적인 플로리스트이자 원예 치료사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녀의 꽃집은 언제나 아름다운 꽃과 따뜻한 위로가 가득한 공간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원은 오랜만에 서울을 찾았다. 그는 가장 먼저 한때 자신이 갇혀 지냈던 윤수희 회장의 거대한 저택이 있던 자리를 찾아갔다. 그곳은 이미 철거되어 새로운 공원이 조성되고 있었다. 과거의 화려함과 음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평화로운 풍경만이 펼쳐져 있었다. 지원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알 수 없는 해방감과 함께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가난한 청년이었지만 71세의 억만장자 여성과 결혼했다. 그런데 단 일주일 후 내가 본 광경은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 충격적인 사건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지만 결국 그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돈이나 권력이 아닌 진실된 마음과 따뜻한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평범한 행복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수연의 꽃집으로 향했다. 꽃집 안에는 수연이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해 주었고 두 사람은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슬픔은 없었다. 오직 현재의 감사함과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지원은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하늘은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진실된 친구가 있었고 보람 있는 일이 있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의 삶은 그렇게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온전히 깨닫고 있었다.